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딸바보 아빠로 참 유명한데요. 그런 저에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딸이자 여동생과 다름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처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결혼 초부터 친여동생처럼 챙겨온 막내 처제가 최근 시댁으로부터 참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처제와 저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막내 처제와 저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막내 처제는 아내와도 12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로 처음 봤을 당시 저보다는 16살이나 어린 초등학생이었죠. 아내는 세 자매 중 장녀로 바로 아래 동생은 아내와 3살 터울이 있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아내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큰 처제는 좀 어렵고 왠지 아내보다도 더 극진히 모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언니 대접을 잘 해주나 안 해주나 깐깐하게 저를 뜯어보며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저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지만 사이는 영 어색했는데요. 막내 처제는 좀 달랐어요. 조그만 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어찌나 귀엽던지. 처가에 가면 어린 게 사부작사부작 혼자 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요. 그럼 제가 처제를 막 부르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요. 처제, 이리 와봐. 그러면 막내 처제가 하던 일을 냅다 팽개치고 쪼르르 달려와서 묻습니다. 형부 왜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부 밥 좀 차려줘. 그러면 아주 야단이 납니다. 언니한테 달려가서 형부가 나 불러서 밥 차려달라고 놀렸어 라며 징징징. 장모님한테 가서 형부가 자꾸 약 올려서 못 살겠어. 엄마 혼내줘 하며 또 징징. 그게 또 무척 귀여운 거죠. 제가 여동생이 없어봐서 그 재미를 몰랐는데 어린 여동생 놀려먹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처제가 좋아하는 햄 반찬만 골라 쏙 뺏어 먹고 TV에 처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가 나오면 못생겼다고 놀려먹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제는 발끈해서 왕왕거리는 게 여동생처럼 참 귀여웠죠.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 보니 제법 한 가족처럼 친해지더라고요. 처제가 먼저 저에게 어리광을 부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막내 처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요. 아빠한테 부리고 싶었던 어리광을 저에게 부리는가 싶기도 해서 귀엽게 받아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처제를 걱정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우리 막둥이 잘 챙겨주는 건 참 좋고 고마운데 얘가 나중에 형부 우습게 여길까 봐 걱정이야. 지금도 봐. 어디 가서 조금만 늦을 것 같으면 자기한테 전화해서 태우러 와라. 비 오니까 우산 가져와라. 용돈 좀 달라. 옷 사달라. 가방 사달라. 너무 버릇없어지는 거 아닐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다 그럴 때라던데 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고 하면 형부 찾으래도 찾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고 자기나 큰처제도 그렇고 경우 바른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막둥이가 나중에 나를 우습게 볼 리가 있겠어? 그냥 오빠나 아빠처럼 든든하게 여기는 거야. 나도 장모님 댁이나 처제들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분 좋아. 그렇게 저는 막내 처제를 각별히 친동생처럼 그리고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처제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어느 날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더군요. 형부, 제 남자친구예요. 형부한테 제 남자친구 보여드리려니까 진짜 쑥스럽다. 처제가 벌써 이렇게 다 커서 시집갈 생각을 다 하고. 내가 감개가 무량하네, 어? 자네가 우리 막둥이 처제 남자친구라고? 만나서 반가워요. 막내 처제가 데려온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동서될 사람은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같은 남자가 봐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남중 남고 출신에 군대도 조교 역할을 해서 그런지 웬만한 남자들 하는 행동을 보면 5분 만에 어떤 스타일인지 딱 파악이 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살펴보니 확실히 사회성이나 부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서글서글하니 형님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요. 큰 체제의 남편이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인지 저희는 죽도 척척 잘 맞고 금세 친해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좀 내성적이면서도 은근히 자존심이 강한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좀 퉁명스럽게 생긴 게 평소에도 어딜 가나 불만이 참 많겠다 싶은 인상이었죠. 그러니 저도 동서의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장난기도 많고 사람들이랑 부대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동서들도 꼭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딸만 셋인 집에서 혼자만 사위 노릇을 하려다 보니 좀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들어오면서 제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막내 처제만 시집가면 이 집안에 남자가 셋으로 불어나는 건데 둘보다는 셋이 친해지는 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술도 한 잔씩 하고 가끔 만나서 자매들 흉도 보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제 눈 앞에 있는 건 장모님과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목석같이 앉아있는 동서. 제 딴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농담을 던졌는데 그만 그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막둥이 처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남자친구 생겼던 얘기요. 남자친구요? 네, 남자친구요. 처제가 중학교 때 남자친구 생겼다는 걸 제가 어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처제가 저를 몰래 방으로 데려가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형부 절대 엄마랑 언니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제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지 뭡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장모님 귀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날 처제가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앞으로 형부랑 절대 말도 한마디 안 할 거라고 아주 협박 반 으름장을 놓고는 가자미 눈을 뜨고 막 흘겨보고요. 아,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 커서 세상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네요. 제 딴에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농담 삼아 꺼낸 이야기였어요. 그때 처제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려주자 처제 남자친구 표정이 심상찮게 변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얘기를 제 앞에서 하시는 건 좀 기분이 별로네요. 어머, 듣기 불편했어요? 아, 미안해요. 이이가 원래 장난기가 많아서 처제들 놀리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땐 뭐 이런 일도 있었더랬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막둥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어릴 때 얘기지 뭐. 중학교 때 친구 사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얘 울고불고 난리치고 나서 앞으로 절대 남자친구 안 만난다고 그 친구랑도 안 놀고 그랬을걸? 괜히 그 친구만 피해봤었지. 그치? 괜히 장모님과 아내까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굳은 표정은 쉽사리 풀어지지가 않더군요. 처제도 은근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막내 처제의 남편감 소개받는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장모님이나 저나 아내는 그 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쪽에서 되려 갑자기 우리 막내 처제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난 자기가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사귈 정도로 물란한 여자일 줄 몰랐어. 아니, 그건 형부가 농담 삼아 한 말이라니까. 나 그때 걔랑 손도 안 잡아봤어.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는 일 가지고 왜 그래. 자기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는데 우리 엄마가 내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 꺼내면 기분 좋겠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나 같아도 자기 전 여자친구 이야기 듣기 거북했을 거야.
그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요. 처제 생각에도 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농담을 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저를 조금 원망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말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처제는 막내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던 날 마치 우리 딸 시집이라도 보내는 듯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장인어른도 없고 마땅히 혼주 노릇을 할 친척 어른도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처제의 손을 잡고 식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소름도 돋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이 모든 사단을 눈치채고 마지막으로 처제의 결혼을 뜯어말려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고 막내 동서에게 처제의 손을 넘겨주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 겨우겨우 참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선물로 처제에게 낭독할 편지를 준비했거든요. 제 순서가 되어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고 제가 입을 떼자마자 첫 마디에서부터 처가 식구들은 물론 하객들까지 그야말로 훌쩍훌쩍 소리만 가득한 눈물바다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대신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했던 큰사위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막내딸 시집 보내는 게 아쉬워서 꼭 이런 편지를 손수 써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입을 빌려드린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버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으니 모쪼록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내야, 너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재롱 많이 부린 거 기억나니?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아빠 바지춤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고 몇 살 더 먹어서 아빠 등을 사다리 오르듯이 올라와서 목마를 타곤 했지. 해견아 떨어질까봐 숱도 얼마 없는 아버지 머리카락을 꽉 붙들고 깔깔거리다 웃던 이 모습 생각하면 그놈 참 영리하네 이러면서 대견해하던 일이 엊그제 같다. 네가 벌써 다 커서 오늘 시집을 가는 날이 되었구나. 아빠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너희를 두고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란다. 네가 갖고 싶다는 학용품이며 장난감 한 개도 내 손으로 직접 사주지도 못하고 졸업식이며 입학식에 참석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지도 못한 것이 참으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졸업식 날 비벼주는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행히 네가 독립심도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리한 탓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 앞으로도 네 곁을 떠나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 깃들기를 바라고 또 바랄 거야. 여보게 내 사위, 내 이렇게 큰 사위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지만 간곡히 부탁하네. 사랑하는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늘 애틋하게 대해주게. 간곡히 부탁하네. 식장에는 훌쩍훌쩍 콧물을 들여마시는 소리, 꺽꺽 흐느끼는 소리, 눈물을 훔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처가에서 소소하게 뒤풀이 겸 수고했다고 술 한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기립박수를 치면서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님, 전 정말이지 오늘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제가 형님 손 잡고 들어가는 게 못내 안쓰럽기도 했는데 형님 덕분에 큰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모님?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나는 정말 우리 집 양반이 쓴 편지로 느껴졌다니까. 눈물 나서 참느라 혼났네. 우리 집 양반 빈자리 채워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네. 그렇게 결혼식이 잘 끝났다 싶었는데 그날 밤에 10시도 넘는 시간에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사돈댁 형부 되시나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네, 하도 기가 차서 잠이 안 와서 아들한테 사돈댁 전화번호 물어봐서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전화 걸었습니다. 네? 아니, 기가 막히시다뇨? 이 시간에 사돈댁 무서운지 모르고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온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목소리가 잔뜩 성이 난 것이 뭔가 단단히 따지려고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동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리 제 엄마가 화가 났다지만 이 시간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고 그걸 또 가르쳐 준답니까? 저도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간신히 참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낄 때 못 낄 때 구분을 좀 하셔야지. 내가 우리 애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렇게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애들 싸움 부추긴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명색이 집안 잔치인 결혼식인데 어디 있지도 않은 아버님 편지를 읽겠다고 나서서는 분위기를 그렇게 초상집 마냥 우중충하게 망쳐놓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보니까 다른 결혼식들 가봐도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편지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길래 저희 처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키운 거나 다름없어서 대신에 좋은 덕담 좀 건네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말로 걔가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며느리라고 합시다. 며느리가 식장에 형부 손잡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주 못마땅했던 사람이에요. 형부가 남이면 남이지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아버지 없다고 어디 광고판에 내거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유난을 떨어가지고 남의 결혼식을 다 망쳐놓느냔 말이에요. 이미 결혼식은 다 끝났으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 형부분께서는 가족들 일에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가 전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생 큰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듣자 하니 형부와 처제가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저희 남편한테 이 한밤중에 전화해서 무례를 범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피가 섞인 언니인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죠. 듣다 보니 사돈 어른께서는 아까 결혼식 있었던 일이 불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 이 사람 말 맞다나 저희가 아버지 일찍 여의고 가족끼리 의지하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보니까 이 집 사람들 다 보통 성격이 아니네. 우리 아들도 며느리한테 기 한번 못 펴고 살까봐 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일단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끊을게요. 앞으로 남편 단속 잘하시고 동생 교육도 똑똑히 시키실 바래요. 야, 사돈댁이야말로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네. 우리 처지한테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어쩌지? 그러게나 말이야. 아직 신혼집 공사 덜 끝나서 잠깐 시댁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 같던데. 아, 참 걱정이네. 내 따로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둬야겠어. 아내는 처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상해할까봐 자초지종을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돈댁이 보통 기가 센 것이 아니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죠. 예, 잠깐이지만 시댁살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잘해줘? 잘 대해주셔. 나는 주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 그런 면이 또 있으시구나? 그래, 잘해주신다니까 다행이다. 너도 시어머니한테 좋은 마음으로 보답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시집살이 하다 보면 가끔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땐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언제든지 언니한테 달려와서 말해. 알았지? 어, 알았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처제는 통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해봐도 길게 통화하기가 어려웠고 장모님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들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처제가 시댁에서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던 시어머니 이야기는 혹시나 장모님이나 내가 걱정할까봐 대충 둘러댄 말이었더라고요. 처제는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들통날까봐 전화를 피하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처제 생일날이 되어 제가 막내 동서에게 직접 연락을 해 으름장을 놨습니다. 잘 지내나? 자네나 처제나 왜 이렇게 통 연락들이 없어? 장모님이 많이 섭섭해하셔. 그래도 막둥이 생일상은 꼭 차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처제 생일 땐 꼭 처가 들러서 저녁이나 먹자고. 이번에도 핑계 대고 안 오면 나 진짜 자네 집에 쳐들어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처제는 무척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하나도 없고요. 장모님도 처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찌나 걱정을 하시던지요.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래?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어디 아프니? 엄마, 사실 나 임신했어. 벌써 5개월이래.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봐. 뭐? 임신? 그런 경사가 있으면 당장 엄마나 언니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여태껏 말을 안 했어? 어머님이나 이나 임신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안정되면 알리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축하나 해주세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차려놨어? 케이크는 어딨어? 큰 걸로 사다 놨지? 애써 웃으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사실을 알리는 처제의 말이 어딘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설상 처제의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쯤에는 임신 소식을 알려와도 됐을 텐데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 무소식이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으니 좋은 기분으로 밥이나 한 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야, 우리 막내 처제 생일 축하하려고 모였는데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생겼으니 기분 너무 좋네. 축하해. 축하해, 동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5개월이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준비 시작해야겠네. 첫 아이라 준비할 거 많을 거야. 애기 방도 꾸며야지. 그나저나 리모델링 한다던 신혼집에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벌써 시댁에서 산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고 답답했던 부분이라 제가 나서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분명 한두 달이면 된다던 신혼집 인테리어가 벌써 1년째 끝나질 않아 아직도 처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집살이 중이었거든요. 잠깐만 있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체되니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희 아내나 장모님도 무척 그 이유를 궁금해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기회를 봐서 이유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뚫린 입이라고 엄청난 말들을 술술 뱉더라고요. 그게 그 집이 고치다 보니까 영 이상해서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저희 엄마 집에서 살려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혼집 자가로 매매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은 어쩌고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집을 산 것 같습니다. 집에 하자도 많고 터도 안 좋은 것 같고 저희 엄마도 그 집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이렇게 어차피 같이 살게 될 걸 괜히 신혼집 따로 장문해서 살림 시작한다고 고집 피워서 급하게 매매하느라고 이상한 집 계약했다고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법인데 이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꼬이는 일이 많다고. 저희 엄마도 여간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뻔뻔한 동서의 말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한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제 때문에 그 집안에 재수가 옴붙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처가에 와서 대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있던 처제가 갑자기 숟가락을 세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일순 불편한 정적이 흘렀고 처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임신하면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무 잠이 쏟아지네.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가도 돼? 오늘은 당신 먼저 가. 갑자기 자고 간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지 그래. 가는 길에 차에서 좀 자던지.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와서 자고 가고 싶어. 엄마, 그래도 되지? 언니도 오늘은 집에 가지 마. 여기서 나랑 엄마랑 같이 자자. 형부, 그래도 되죠? 갑자기 초등학생 여자아이로 돌아간 듯이 응석과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한 처제에 막내 동서도 약간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썩 내켜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막내 동서는 처제를 두고 먼저 집을 나섰죠.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일찍 와, 알았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막내 동서가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탁 풀린 듯이 처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제가 다가서자 처제는 갑자기 엉엉 울며 오열하듯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저 시모한테 맞고 살아요. 엄마, 나 이대로는 정말 더는 못 살겠어. 나 이혼할래. 엄마, 나 좀 살려줘.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듯 했습니다. 누가 누굴 때렸다고? 감히 귀한 남의 집 자식을, 그것도 홀몸도 아닌 내 친동생과 같은 막내 처제에게 손을 댔다는 말이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제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막내 처제는 거의 1년간을 시댁에서 어떻게 구박받고 살았는지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막내 처제의 시댁에서는 작정하고 처음부터 신혼집을 해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신혼집이 인테리어 중이어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나는 사실 애초부터 몇 년간은 너희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특히 우리 며느리가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랑 내가 데리고 좀 가르치고 싶거든. 사실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신 그늘에서 자란 사람이랑 홀어머니랑 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좀 다르잖아. 이참에 형부 같은 가짜 아빠 노릇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예의범절도 배워봐야지. 얘, 내 말이 틀리니? 결혼식 때 아버지 없이 제가 편지를 낭독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다고 노발대발했던 게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인지 자꾸 마치 장인어른이 없어서 처제가 바르게 자라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막내 처제의 시어머니는 뭘 좀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처제를 막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까요? 처제의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제가 뭘 하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등짝이며 허벅지 같은 곳을 한 대씩 퍽퍽 어느 날은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머머 얘, 너는 뭔 설거지를 이렇게 물을 사방에다 다 튀겨가지고 하고 있니? 아주 물바다를 만들어놨어. 아유 더워 죽겠는데 이 덩치 성가셔 죽겠네. 저리 좀 비켜봐. 설거지 아래서 하고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갑자기 등짝을 퍽퍽 때려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몸이 제법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때렸다나요. 손도 맵기를 얼마나 매운지 한번 철썩 맞으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과일을 깎으라고 시켜놓고 영 마음에 안 든다며 과일 칼을 뺏어가며 허벅지를 몇 대 찰싹찰싹 때리기도 하고 외출하려고 현관문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으면 뒤에 서 있다가 얼른 나가라고 발로 처제를 차버린 적도 있다네요.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져서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처제도 다 큰 어른인데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겠습니까? 참다 못한 처제가 한 번은 따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자꾸 때리시면 저 너무 아파요. 살짝 때리시는 것도 아니고 방금도 제 몸이 이렇게 밀려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내가 너를 때릴 일이 있어 없어? 지금도 봐라. 너는 네 남편 밥 다 먹었는데도 더 퍼다 줄까 묻지도 않고 네 방만 푹푹 퍼먹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손이 먼저 나가는 걸 어쩌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막내 처제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기까지 하니 제대로 된 항변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서도 순전히 지 엄마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나를 때리시는데 나 정말 어쩔 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쩔 땐 맞은 데가 너무 아파서 몸까지 든 적도 있다니까. 엄마가 너를 친자식처럼 오죽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러겠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얻어맞고 컸어. 지금도 가만히 봐봐. 나도 너만큼 엄마한테 맞을걸? 그리고 나는 장모님이 그렇게 한 대씩 때리신다고 해도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냐?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대체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적응하고 지내볼 생각은 없는 거야? 시댁살이 하면서 남편도 의지가 안 되니 처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자기도 은근히 독이 올라서 한 번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때려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처제가 결혼 후에 살이 쪘다고는 하나 그래도 삐쩍 마른 몸이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기분 나쁘게 놀려대는 걸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줬다나요. 그날도 막내 처제는 주말에도 시어머니가 산더미처럼 시킨 집안일을 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처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쿵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야, 그거 아냐? 너 요새 살이 하도 쪄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바닥에서 쿵쾅 소리 난다? 이거 뭐 돼지도 아니고 멧돼지가 다 됐어. 막내 처제가 화가 난 나머지 들고 있던 먼지털이로 동서의 머리를 한 대 딱 때려버린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왜 때려 사람을? 그것도 사람 머리를. 편한 사이여서 그런다 왜? 너도 내가 편한 부부 사이라서 살이 쪘네 바닥이 쿵쾅거리나 하면서 싫다는데도 계속 놀려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 날 편하게 생각하셔서 자꾸 때리는 거라며. 이거랑 그거랑 같아?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머리를 때려. 내가 어머님을 때릴 순 없잖아. 네가 아들이니까 대신 맞아. 나도 이렇게 시집와서 맨날 종처럼 집안일만 하고 당신한테 무시나 당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막내 처제와 동서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선 득달같이 달려온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달려들어서 처제의 등짝을 퍽퍽 때리는데 그만 눈물이 나더랍니다. 엉엉 우는 처제에게 동서가 한 기막힌 말이 뭔 줄 아세요? 난 네가 이렇게 드세고 버릇없는 애인 줄 몰랐다. 너한텐 정말 없던 정도 떨어진다. 앞으로 각방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진짜로 둘이 같이 쓰던 방에서 제 베개와 이불만 쏙 가지고 건너방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처제의 시어머니는 그 안가품을 어찌나 치사하고도 집요하게 하던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잠이 들려던 처제가 아무리 이불을 끌어다 덮어도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고장났나 거실로 나가보니 웬걸 거실은 의외로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게 어찌된 일인지 방이 거실보다 더 춥더랍니다. 슬쩍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을 열어보니 그 방도 훈기가 가득하고요. 안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싱크대를 열어봤는데 글쎄 처제 방에만 보일러 밸브를 잠가놨다는 게 아니겠어요. 홀몸도 아닌 임산부를 그 추운 날씨에 냉골에서 떨게 하려고 일부러 그 방만 보일러를 잠가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처제의 마음도 그만 싸늘하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처제네 시어머니는 처제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하나도 있었는데 꼭 아침에 동서가 출근하기 전 아침 밥상을 차려서 먹이게 하는 걸 강요했다고 합니다.
밥 차리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문제는 밥상에 앉혀놓으면 동설한 놈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아침 안 먹었어. 입맛도 없는데 왜 자꾸 아침 타령이야. 잠이나 좀 10분 더 자면 좋겠구만.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으면 실제로도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푸성기해. 나 안 먹어.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투정만 잔뜩 하다가 먼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버리면 막내 처제는 그제야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참 기이하고도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제 앞에서는 그냥저냥 큰 토 다는 것 없이 아침상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던 양반이 글쎄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곧장 욕실로 가서 변기에 그걸 다 토해놓고서는 치우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럼 기함을 하고 나와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낸답니다. 아니 더럽게 아침부터 또 이게 뭐야? 통 입맛이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있어야죠. 얘가 차린 정성이 있으니까 억지로 몇 살 뜨긴 했는데 영 비위가 상해서 그만 실수해버렸네요. 그러면 웃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는 그걸 또 며느리를 불러서 아침부터 변기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막내 처제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만감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아침을 보내야 했으니 게다가 임신 초기 때는 본인도 입덧이 심했을 터인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막내딸이 이런 꼴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지내고 나는 엄마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정말 미친 집구석 아니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 사람을 데려가서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처사냐고. 나 이대로는 못 참아. 앞장서. 너네 시댁으로 가자.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장모님이랑 처제랑 일단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아주 끝장을 내주고 올 테니까. 내 골프채 어디 갔어? 일단 그것 좀 챙기자. 그 길로 저는 골프채를 챙겨 사돈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마구 누르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웬 소란인지 온 집안에 불이 켜지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막내 동서와 사돈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저요. 사돈이 보는 앞에서 바로 동서놈 면상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세게 한 대 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남중 남고에 군대까지 조교 역할까지 했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결혼을 해서도 헬스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에 제 주먹이 꽤 쓸만하거든요. 동서놈은 무방비 상태로 나왔다가 뺨을 세게 아주 정통으로 그냥 얻어맞고 그대로 거실까지 날아가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나 죽네. 벼랑감 찾아와가지고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 뭐냐? 내가 그 이유 생각날 때까지 때려주마. 너 일로 와. 다짜고짜 이렇게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초지정은 말로 풉시다. 일단 진정하고 들어와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왜 이러십니까? 그 집구석 사람들이랑 차나 마시면서 노닥거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래도 뚫린 입으로 뭐라고 변명할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얘기나 해보세요. 내가 우리 처제가 이 집에서 당한 수모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전해 듣고 이렇게 밤중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뛰어왔습니다. 우리 처제가 이 집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손찌검을 당했다던데 맞습니까? 거기 사돈 어르신, 저한테 전화해서 따졌을 때처럼 조목조목 한번 말해보시죠. 어디 때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나 때렸습니까? 내가 가져온 이 골프채로 똑같은 부위만 골라서 내 이 동서놈 때려줄 생각입니다. 어머,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안 봤는데 깡패예요? 얘 뭐하니? 얼른 경찰 불러.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겨우 진정시키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구만. 이봐요 사돈댁.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남자 쪽이 어른인데 이렇게 와서 동서한테 함부로 손을 대서야 되겠소? 내 이번 일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 줄 테니까 사돈도 그쯤 했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지금 이 막장 동서놈이 그래도 남자 쪽이라고 저보다 어른이라는 말인지 방군지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는 당신 애들 중에 대접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입으로 똥 같은 소리만 뱉고 있네요. 더 들을 것도 없겠네. 다들 하던 일 마저 하세요. 나도 내 볼 일 마저 볼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냅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를 열고 보일러 밸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막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니네가 어딜 함부로 남의 집 귀한 딸, 심지어 임시까지 한 사람을 냉골에서 자게 만들어? 애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그래놓고 뭐?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친정에는 임신 사실을 못 알리게 해?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곧장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김치통들이 와장창 깨져서 바닥엔 김치 국물이 흥건했고요. 각종 나물이며 냄비며 잡히는 대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야채칸이며 과일칸을 열어 배추며 상추며 야채란 야채는 다 찢어놓고 과일은 다 지지겨서 뭉개서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음식 쓰레기들을 한 손에 가득 움켜쥐고 처제의 시어머니 앞으로 가 면상에 막 들이밀었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아침 밥상 차려주면 먹고 가서 토하길 바쁘다고. 그런 건 이런 음식물 쓰레기 먹었을 때나 하는 행동이지. 자, 어디 이것도 먹고 한번 토해보시지. 당신 주특기라고 하던데. 대체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처제의 시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는데 그러고 보니 동서놈이 보이질 않더군요. 다시 거실로 나와보니 이놈이 지 부모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현관에서 허둥지둥 신발을 찾아 신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길로 달려가 동서놈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 주었습니다. 걸리적거리게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동서놈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앞구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셋은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와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네,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엄마가 며느리 버르장머리 초장부터 길들여야 한다고 하길래 그거 맞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네네. 다 제 잘못이고 제 불찰입니다. 때리시려거든 저를 때려주시고 혼내시려거든 저만 혼내주세요. 동네 사람들 다 끌겠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쯤 했으면 됐겠다 싶어 저도 행패 부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했죠. 말귀들은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죠. 날 박는 대로 저희 처가로 오세요. 정식으로 저희 장모님, 제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처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처럼 싹싹 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용서 빌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동서놈이 제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점심때쯤 됐을까요? 해가 중천에 뜨니 느릿느릿 기어와서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줬죠. 밤새 보일러도 안 나오지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 제가 난리통을 쳐놓은 걸 수습하느라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벗개제제한 모습으로 셋이 공손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장모님과 아내 처제는 놀라긴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별 내색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셋은 차례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던 내가 제일 잘못이 크다. 미안하다.
그동안 못난 시어른들 만나서 고생 많았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내가 나서서 널 지켜주고 싶구나. 노여움 풀고 집으로 돌아와 다오. 그래야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니? 신우이가 팔짱을 끄고 앉아 눈길도 주지 않자 당황한 동서놈이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진짜 엄마 말 들은 죄밖에 없어. 어제 형님께도 설명해 드렸듯이 엄마가 자기 기강 좀 잡는다고 오버하신 거야. 근데 그게 좀 지나쳤던 건 나도 인정해. 미안해, 여보. 화 풀어, 어? 그래도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눈길도 주지 않자 이번에는 처제의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참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내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을 좀 끔찍하게 키웠니? 근데 나보다도 젊고 예쁜 이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솔직한 말로 질투가 많이 났던 것 같구나. 내 이 모든 걸 인정한다. 미안하다. 그동안 손찌검 한 것도 미안하고 억지 쓴 것도 미안해. 그러나 미동도 없이 시댁 식구들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막내 처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막내 처제가 갑자기 시어머니 등짝을 퍽 때려버린 겁니다. 일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크게 휘청했으나 막내 처제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러세요. 아, 이렇게 저 한 번씩 때리신 거요? 아팠죠. 아프고 서러웠죠. 근데 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도 유난인 저희 형부가 또 쫓아가서 유난스럽게 그렇나 봐요. 이걸 어쩌나. 저도 사과드릴게요. 맞은 데가 아프긴 한데 본인이 그렇게 며느리를 때려댔으니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따가운 등짝을 연신 손으로 쓸어가며 참을 수밖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명랑하고 어리광 많은 막내 처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둘째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들이닥쳐서는 냅다 동서놈의 면상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장모님, 이놈의 집구석에서 우리 막내 처제를 때렸다고요? 따지고 들 것도 없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동서남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는데 다들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써 어제 그렇게 똑같이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초토화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와서 빌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방금 한 그거 어제 벌써 다 했어. 그제야 머쓱하고 민망한지 둘째 동서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형님? 저를 대동하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걸. 아무튼 장모님, 그리고 처제, 봤지? 우리 집에 이렇게 든든한 남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처제는 감동받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후련하게 끝날 일을 그동안 그 마음 착한 처제가 혼자 소갈이 했을 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집에서 더 이상 폭력은 안 됩니다. 나 우리 딸 어렸을 때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안 때렸어요. 귀하디 귀한 우리 집 막내딸, 부모인 나도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부러질까 조심조심 키웠는데 어디 그렇게 손을 댄답니까? 우리 딸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혼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제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모님은 다시 막내 처제를 데리고 오기로 하셨고 그쪽에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처제가 출산할 때까지 잘 마무리하게끔 지원하고 또 합심해서 훌륭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 벌어졌던 기이한 일에 대해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사실 그날 밤
동서놈이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에 가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도 하고 집을 다 부순 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청구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과를 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셋 다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웬 배빨이 성성한 남자가 등장해서 그 셋을 보고 천둥번개와 같은 고함을 치더래요. 어디 감히 내 귀한 딸에게 그런 백정 같은 짓을 할 수 있냐고. 내일 우리 사위가 말한 대로 날이 밝자마자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너네 집안 3대를 멸하게 할 줄 알라고요. 그러면서 버럭 악을 쓰니까 셋 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침 천장에 있는 전구가 팍 깨지면서 불꽃이 파바박 튀겼다나요. 셋이 부둥켜서 그때부터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그래서 다음날 진짜로 장모님 댁에 와 머리를 조아리고 한 거라고 하네요. 제 짐작에는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그 사실을 알고 진노한 나머지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편지를 읽던 처제의 결혼식 날에도 참석을 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다시금 찾은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앞으로도 쭉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고 합심하면 이토록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민거리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꼭 한번 털어놔 보세요. 의외로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66세 남성입니다. 글이라는 건 읽을수록 깊어지고 쓸수록 늘기 마련입니다만 저는 사회와 멀리 떨어진 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읽을 일도 쓸 일도 없었기에 많이 형편없어진 상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몇 자 적어봅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애꿎은 시간만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 올리고요. 환갑이 넘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제 인생이 가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택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상황에 쫓기고 사람에 밀려나서 결국 타이반 자의반으로 포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번에 그 일들에 대해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고해가 되겠네요.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를 키우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자연을 벗삼아 놀며 나름대로 10대 시절을 행복하게 보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옆에 있으면 못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당시엔 어린 마음에 화려한 도시로 떠나고 싶어 했죠. 이상하게도 그땐 시골의 고요함보다 도시의 소음이 좋았어요. 귀가 아릴 정도의 정신없는 곳이라면 나도 세련된 사람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전 20살이 되자마자 시골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채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가지 말라며 그렇게 말렸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온 게 여지껏 마음에 걸려요. 그 뒤로 10번 남짓도 찾아뵙지 못한 사이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서울 올라가던 그날만이라도 못난 아들 걱정하지 말라며 그 까칠한 손을 꼭 잡아드릴 걸 하는 후회만 남았네요. 학교도 나오지 않고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없었습니다. 공장을 전전하며 무리한 탓에 몸이 너무 상해버려서 취직한 곳마다 금방 그만두기 십상이었어요. 체질과 체형이 바뀌는 건 정말 순간이더군요. 원체 건강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으니 몸 하나는 튼튼하다고 자부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는 어쩐지 점점 파리해져가고 앙상해지는 느낌이었죠. 밥을 잘 챙겨 먹어도 늘 허기가 지고
까맣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요. 이러다 약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일터에서 알게 된 한 대리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이제 그만 정착해야 할 때가 아니냐며 다른 회사에 사무직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하던 모습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제 몸으로는 이번 공장에서도 얼마 못 가 그만둬야 했을 거란 걸 아니까요. 비록 공장이란 장소는 똑같았지만 그래도 실무를 하는 것보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더라고요. 자리값인지 뭔지 사실 처음에는 무시나 멸시적인 행동을 받기도 했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를 갓 성인 된 시골 촌뜨기가 비싼 책상 자리를 떡하니 차지했으니 고깝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일부러 저를 피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게 텃세구나 싶었죠. 그런 모습에 더욱 오기도 생기고 일 수완이 없는 저를 뽑아준 곳이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도 해서 저는 더 악착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묻고 배우고 익히기를 반복했죠. 무시하면 답해줄 때까지 계속 매달리면서요. 그 당시 회사 내 제 별명이 악발이었으니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그 뒤로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직급도 없이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도 점점 더 확장해갔고 업계에서 입지가 굳어지면서 모든 게 안정적으로 바뀌는 듯 보였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시절도 다를 바 없던 거예요. 대학교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사무직으로 이어지고 지금보다 덜 노력해도 더 인정받으며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안 될 거 없지. 나도 대학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 거진 목표하던 만큼 모았을 때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려도 기어코 도시에 가서 직장을 얻더니 뭐? 이제 와서 학교를 다녀? 돈은 여기서도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서울까지 가서 직급까지 달았으면 그걸로 운이 좋구나 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지 다시 학생이 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해. 난 반대다. 안 되는 줄로 알고 이만 포기해. 대학교를 가겠다는 일념하에 몇 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좌절되니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언젠간 돌아갈 곳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를 안 보겠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어른들 눈에는 멀쩡한 직장을 놔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납득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학교를 포기한 게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돈은 평생 버는 것이지만 배움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한번 끝까지 해볼 걸 놓지 말 걸 싶어서요. 그때 대학을 갔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의 변화한 선택으로 결국 못 만나게 된 미래에 대한 미련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네요. 그렇게 다시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때마다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가끔 용돈으로 보내고 차를 사고 비싼 곳은 아니지만 기숙사에서 나와 제가 살만한 집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처음 몇 번 마주했을 땐 사실 이성적 호감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워낙 씩싹싹하고 잘 웃던 사람이라
인간적인 호의는 있었지만요.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 당시의 아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밝고 쾌활해서 오히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나에겐 관심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나에게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일 테니까요. 그러다 회사 근처로 집을 이사 온 이후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 가게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내를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평일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방문하다가 주말에 혼자 오는 게 궁금했던 건지 또는 의아했던 건지 아내는 가끔씩 제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묻거나 어느 쪽에 사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질문을 건네면서 식사하는 내내 말동무가 되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아내를 향해 항상 느꼈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한 적 없기에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죠. 하지만 그건 제 아내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남자 상사 중 한 명이 자꾸만 아내가 있는 가게로 식사를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점심때마다요. 일주일 내내 보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거절하고 싶었는데 상사의 고집이 쓸데없이 어찌나 세든지 막상 식사를 하러 가면 밥은 안 먹고 아내를 붙잡고선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해서 그랬던 거였죠. 불쾌했지만 상사에다가 성격이 불같은 작자라 저는 그냥 묵묵히 밥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스스로가 어찌나 못나게 느끼어지든지 차라리 국에 코를 박고 콱 죽고만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상사의 구애가 반복되던 중 어느 날은 아내가 한창 떠들고 있는 상사를 무시하고선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선 이번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어느 눈치 보지 않고 그럴 거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 거리를 걸었고 다음 날을 약속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이를 눈치챈 상사의 치졸한 괴롭힘이 잠깐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처럼 올곧은 사람을 만나게 된 저에겐 너무나 큰 행운이자 복이었거든요. 한때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포기할 뻔도 했지만 그런 저를 먼저 붙잡아준 사람이라 이 인연을 놓쳐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가슴 아프게도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한 분 마음 다치지 않게 같은 해에 떠나셨으니 그나마 위안이 됐다고 해도 될까요? 두 분이 워낙 금술이 좋았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은 보고 떠나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한동안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니 어느 날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꼭 우리 자식들이 연 맺는 모습까지 보고 한날 한시 함께 떠나자. 그리고선 아주 나중에 하늘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아쉬워하셨을 것들 우리는 전부 다 하고 왔다고 실컷 자랑하자. 그럼 돼, 여보. 그때 아내의 그 이야기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너무 다정하고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내와 저는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분수에 맞춰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들 둘을 낳아 내 식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아이에 대한 별다른 욕심도 없었고 집사람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면 아내 일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좀 쉬게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아이는 꼭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내의 의견이 그렇다니 뭐 별 수 있나요? 제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일해서
가장이 되는 수밖에요. 그렇게 어느새 두 식구가 늘었고 육아를 맡은 아내를 대신하여 저는 주말 일까지 구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바삐 지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맘 놓고 이틀 이상 쉰 날이 없는 것 같네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만큼 가정에 많이 소홀했겠죠. 쉴 틈 없는 하루 속에서 열심히 움직인 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내가 필요한 건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선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다정하고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잔인한 현실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항상 저를 대면하게 대했고 아내는 늘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어쩐지 저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듯 보였어요. 젊었을 적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섭섭해서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죠. 당장 눈앞에 있는 저의 허한 마음을 달래느라 혼자서 많이 버겁고 외로웠을 아내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진 말을 퍼부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걸.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를 했네요. 6년 전쯤 당시 전 20대 때부터 다니던 직장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 아이들이 커서 취직을 했을 때쯤이었어요. 첫째는 다른 지역에서 일터를 잡았고 둘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떠났죠. 아이들이 있을 땐 북적북적하던 집이었는데 오랜만에 아내와 저 둘만 남으니 어찌나 휑하게 느껴지던지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아내의 마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때였고 이 시점에서 그만두면 마치 스스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마음이 허할수록 더 굳은 마음으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저에게 권고사직이 내려온 겁니다. 이유는 별게 아니었어요. 나이든 제가 다른 젊은 임원들보다 작업 역량이 떨어지니 그만두게 하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의 순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맡고 있던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고 한평생 몸바친 회사에서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억지로 안 나가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꿋꿋이 출근하고 꿋꿋이 앉아 있었어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후로도 무려 한 달 동안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몇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몇 명이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러고선 저더러 하는 말이 자네 이제는 포기하는 게 어때? 그나마 이곳에서 가장 오래 다닌 임원이니 회사도 이 정도로 예의 차려서 봐주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버티고 우겨봤자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시간 끌면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퇴사당할 뿐이라고. 또 다른 가족처럼 생각했던 동료들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걸까요? 그들도 풀칠해야 할 입이 있고 지켜내야 할 가족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권고라고 하지만 거의 강제로 해고 통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퇴사가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무엇 하나 이해되는 게 없었지만 늙고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구차하더라도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기 힘드니까 이젠 제발 그만하라고.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놓지 않는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죽어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내 모습은 나이든 사람의 미련한 아집일 뿐이라고. 전 그렇게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허무한 끝을 보이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1년간을 지옥 속에 살았어요. 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많은 일들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요. 제 자신이 무능한 벌레처럼 느껴져서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을 잃어버렸죠. 당시 아내는 음식점에 새롭게 취직하여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안에만 머무는 저를 챙기기 위해 여행을 제안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러 가자며 애처럼 매달리기도 하더군요. 일로 인해서 한창 정신없을 아이들도 이전보다 자주 연락을 해오며 안부를 묻고요. 이런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우울함이 걷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머릿속에 꽉 차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첫째가 집에 온다기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아내는 일을 끝내고 오기로 한 터라 제가 제일 먼저 음식점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음식점에 저녁 예약이 들어와 가지 못할 것 같다 하고 첫째도 일이 바빠져서 출발하며 못했다며 다음에 오겠다는 겁니다. 각자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그 큰 공간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크고 깊은 바다에 잡아줄 사람 없이 홀로 잠기는 그런 느낌. 그 순간부터 계속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곁에 있는 가족들이 무능해진 저를 포기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참고 견뎌도 언젠간 지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럼 가장 먼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좌절감이 매일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니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나자고요.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기 전에.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되기 전에 당분간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안 그래도 도시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잔인한 도시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를 놓으려 하고 밀어내려고만 하니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려주던 시골의 여유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이라면 마치 부모님처럼 언제든 돌아가도 저를 맞이해 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애초에 몇 년만 지내다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계획으로 혼자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의견을 구하긴 했죠. 여보, 우리 같이 시골에 가서 사는 건 어떨까? 여기보다야 열악한 상황이겠지만 한적한 곳이니 모아둔 돈으로 지내면 충분할 거야. 3, 4년만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다 다시 올라오자, 응? 아니, 난 안 갈래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늦지막이지만 일도 다시 시작했고 우리에게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거 알잖아요. 아내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한 터라 섭섭하거나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럼 저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니 아내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죠. 저에게 삶을 환기할 다른 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집을 떠나 있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웠고 그렇지만 그땐 전부 진실이라고 여겼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고민해보겠다고 하던 그 중에 둘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하던 리조트 사업이 잘 돼서 더 확장시킬 것 같다고요. 그럼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며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연락이 더 잘 안 될 거라 하더군요. 사실 맨 처음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정말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어도 환경도 다른 그 먼 나라에서 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아냐고 화를 냈었죠. 그렇지만 자식 고집 꺾는 부모가 있을까요? 결국 저희도 두 발 두 손 다 들었는 애요. 그런데 그 만류에도 떠난 둘째가 이렇게 보란듯이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연락을 해온 겁니다.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도전한 일이 잘 된다 하니 안심이 되는 듯 했어요. 그래도 본인 앞가림은 하며 살겠다 싶어서 걱정거리가 줄어든 기분이었죠.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대견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건 이런 둘째의 소식에 아내도 마음이 놓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시골로 내려가는 걸 허락해 주었거든요. 딱 2년 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비워지면 언제든 돌아와요. 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릴 테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내에게 연거푸 고마움을 전하고선 저는 곧장 시골로 내려왔어요.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기쁠 만도 아닌데 그땐 왜 그리 쫓기듯 내려온 건지 아마도 현실을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결정한 선택이었으니 처음부터 행복할 수 없는 길이어서 그런 거겠죠. 홀로 지낼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몇 계절만 보낸 후에 곧 올라갈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와 타협했습니다. 걱정, 불안, 미안함을 갖고서 고향에 가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어느덧 고향에 도착하고 보니 예전에 살던 집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곳은 아직도 제 기억 속 마을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마을에서 값싼 집을 얻고 조그만 밭을 얻어서 앞으로 살아갈 거처를 사람 냄새 나도록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밭일을 하니까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옆집 젊은 남자가 먼저 집을 찾아와서 저에게 자신만의 노하우와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팔을 기르는 법, 도배를 하는 법, 마당에 널린 잡초를 정리하는 법, 시장에 가는 법 등의 그런 것들을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연고 하나 없는 흰머리 난 할아버지에게 선뜻 다가오기 어려웠을 텐데 아직도 이런 산골짜기에서는 시골의 정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감동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알고 보니 옆집은 태국 여자와 한국 남자,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난 아이,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어요. 여자는 다른 집 농사일 품앗이를 하러 다니고 남자는 본인 밭과 논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로 부지런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긴 이웃에게 종종 제가 사온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감사함을 베풀고 연을 이어갔습니다. 운 좋게도 시골에 왔을 때부터 사람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서 그런지 생각보다 산속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밭일은 적당히 고되고 자연 한가운데 놓인 삶은 적당히 한가로웠으며 제 마음도 적당히 풍족해졌어요. 비록 생활 여건이 열악하여 고생스럽긴 했지만 도시에서는 매일 일과 시간에 쫓고 쫓기던 일상이었는데 여기선 뭐든지 저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루가 꾸려지니 이제야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따금씩 아내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2년이 훌쩍 지난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아내와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도시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곳의 삶에 적응하기도 했고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도시로 가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요. 아내도 여전히 잘 지낸 듯 했고요. 하지만 3년 차가 되고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집을 찾아가지 않자
아내는 점점 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주 간혹 오던 아이들의 문자도 끊겼고요. 전적으로 전부 다 저의 잘못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보니 늦어진 거였는데 그게 3년이나 지난 줄은 몰랐네요. 시골에 있어서 시간 개념이 둔화해진 거라고 또 스스로를 타협했지만 이 모두가 비겁하고 치졸한 변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리 겁이 났는지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욱더 겁쟁이가 되어가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가을이 됐을 무렵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꼭 아내를 찾아가야겠다고 계획한 때였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조만간 시골에서의 삶을 청산하고서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할 심산이었죠. 그렇게 일정을 짜둔 후 서울에 가기 전에 미리 땔감을 준비해두자 싶어서 사내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4m 정도 되는 절벽을 앞두고 있었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려면 쭉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절벽을 타고 내려갈 요량이었어요. 산속 생활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길렀다고 여겨서 제 나이를 까먹고 무모한 오만한 생각을 한 겁니다. 절벽을 짚고서 내려오다가 바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핸드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니 119도 못 불렀네요. 오직 지나가던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반나절을 꼼짝없이 절벽 아래 기대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튀어나온 뼈가 덜컹거렸거든요. 다행히 옆집 가족들이 저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출혈이 심한 터라 바로 수술을 했죠. 그런데 너무 늦게 치료를 받은 탓에 저는 수술 후에도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혼자 시골에 가겠다고 우겨놓고 다리까지 못 쓰게 됐으니 아내를 볼 낯이 더욱더 없어졌어요.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해 자책도 했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아간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눈을 뜨면 일어나고 눈을 감으면 자고 먹을 게 떨어지면 옆집에 돈을 주면서 사와 달라 부탁하고 그런 식이었죠. 부탁하는 일이 잦을 때면 염치가 없으니 밥을 굶는 것도 허다했고요. 매일 밤 저린 다리를 주무르면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질긴 목숨은 끊어질 줄 몰랐죠. 그렇게 숨만 쉬는 산 송장처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수도가 얼어붙어서 잠시 산 밑으로 내려간 때였어요. 산에서는 통신이 좋지 않아 전화가 끊기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읍내로 나간 그때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내에게 마침 전화가 온 겁니다. 잡아둔 모텔 방에서 씻고 있던 중이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씻던 걸 멈추고 기어가서 간신히 이름을 살폈는데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뜬 거예요. 정말 많이 놀라서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아내가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저도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다가 간신히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고요. 그러자 아내는 여보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긴 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전화를 끊을 사람이 아닌지라 의아했어요. 그 단발마같이 굵고 짧은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왠지 무언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아내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요.
고작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결심이 됐는데 여태껏 그동안은 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은 혼자 내려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옆집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옆집 남자가 요 며칠간 먼 지역에 있는 남의 집 일을 다니면서 도통 짬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하필이면 핸드폰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망가져서 이젠 정말 혼자 움직일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꼬박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옆집 사람들의 부축과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화 이후로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늦은지도 몰랐어요. 5년을 미뤄온 일인데 2주 정도 미뤄진 것쯤은 티도 안 날 테니까요. 올라가는 기차에서 참 많이 떨리고 두렵고 초조했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아내는 어떻게 변했을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었을지, 다리를 저는 내 모습을 보면 아내가 뭐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따로 만들어둔 옛집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을 거란 확신은 있었어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요. 약속을 어긴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꼭 지켰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옛날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집 호수를 찾아 올라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일을 나간 것 같아서 근처에서 혼자 식사나 하고 올까 싶어서 다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를 청소 중이던 어떤 사람이 저를 수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본 얼굴인데 이 빌라 집주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떠난 사이 집주인이 바뀐 듯하여 저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듯하여 다시 나가보려던 참이었고요. 그럼 네? 그럼 이 집 식구예요? 아이고, 소식도 못 들으셨나? 여기에 살던 아주머니 그 2주 전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발견돼서 지금 집 청소 중이고요. 고독사로 떠나서 돌봐줄 가족이 없나 했는데 이렇게 바깥 양반이 계신 줄은 몰랐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왜 저에게 연락이 없었냐고 되물으니 집주인이 답하길 아내 연락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다 전화해봤는데 첫째 자식만 간신히 연락이 닿아서 며칠 전 급히 장례를 치렀다네요. 집주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본인과 당신 아들이 저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왜 안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핸드폰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마침 고장난 것도 혼자 내려갈 수 없던 상황도 그 어떤 이유든 저는 탓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참 기구해 헛웃음만 나왔죠. 아내의 사인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거였어요. 최근 몸이 안 좋아져서 몇 달 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던 중이었답니다. 발병 직후 일찍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데 아내는 병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혼자 너무나 오래 방치되고 있던 거였어요. 찾아간 날 마침 집을 청소 중에 추가로 발견된 아내의 물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계부, 빗, 모자 등등 하나같이 낡고 해진 오래돼 보였어요. 산속에 살던 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볼품없는 그런 물건들. 하지만 그게
5년 만에 만난 아내의 흔적이자 아내가 남긴 전부기에 저는 물건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찾아갔어야 했는데 여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정말이지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또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 나를 포기할까봐 겁이 난다. 어쩐다. 위선자처럼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제가 아내를 포기한 거였어요. 저는 여태 늘 그래왔듯 또 포기해버린 겁니다. 혼자가 되기 싫어서 떠나온 게 아내를 혼자로 만들었고 떠나보내게 한 이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갚으려고 저는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여보, 우리는 꼭 우리 자식들이 연 맺는 모습까지 보고 한날 한시 함께 떠나자. 그리고선 아주 나중에 하늘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아쉬워하셨을 것들 우리는 전부 다 하고 왔다고 실컷 자랑하자. 아직도 밤마다 꿈속에선 아내의 목소리가 몇 번이고 되뇌어집니다. 꿈속에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내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 다행이라면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결국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건 저인데도 말이에요. 꿈속에서 저는 나중의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만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몇 번이고 쓰러져 병원에 갔었어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몸이 많이 상했고 그로 인해 쓰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암이라고 하더군요. 그 진단을 받자마자 저는 아무 고민도 없이 다시 시골로 온 것이죠. 아내를 고독사로 떠나보내게 한 제가 하늘도 역겨웠는지 벌을 내리신 듯하네요. 물론 제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내에게 속죄하고 싶은 저만의 방법으로요. 그 어떤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삶은 포기의 연속이었어요. 포기해야 했고 포기했고 수없이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항상 비관해왔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모두 제 선택이었고 잘못이었어요. 저의 잘못된 선택을 감싸고 다른 이유를 탓하고 싶어서 계속 외면해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비관과 후회로 채우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세요. 상대가 나를 놓을까봐 겁먹지 말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행복할 만큼 잘해주세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밤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네요.